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작은 도자기 공장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해서 아버지가 이어받은 이 공장은 60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었죠. 매년 수억 원씩 벌어들이고 있고 일본 전국의 고급 료칸에서 주문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장이 내년에 완전히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이야기가 현재 일본 전역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확히 15분마다 한 개씩 하루에 96개의 건전한 기업들이 영원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망한 회사가 아닙니다. 빚더미 앉은 기업도 아니죠. 오히려 수십 년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온 튼튼한 회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일본의 소규모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숫자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본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무려 99.8%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고용하는 인력만 해도 전체 노동자의 72% 수준이니까 사실상 일본 경제의 척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업들의 대표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평균 나이가 처음으로 60세를 넘어섰어요. 그 이후로도 매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는 경영자 중 약 65%가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일본이 전쟁에서 회복되던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던 분들이에요. 50년, 60년을 한결같이 사업을 키워오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적절한 후계자를 찾아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르더군요. 2021년 한 해에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기업 중에서도 후계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은 곳이 44,000개나 됐습니다. 정부 예측으로는 2025년까지 이런 기업이 65만 개에 달할 것이라고 해요. 이게 단순히 숫자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이 사라지면서 함께 없어질 일자리가 약 680만 개라고 추산됩니다. 경제적 손실로 따지면 일본의 국내 총 생산에서 약 23조엔 우리 돈으로 200조 원 정도가 증발하는 셈이죠. 한국의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실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서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수익성 좋은 회사들이 있다면 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인수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투자자들이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 등장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감정적, 문화적 요소들이 얽혀 있어요. 일본의 소규모 사업체 대부분은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어요. 특히 아버지에서 장남으로 이어지는 승계 구조가 기본이었죠. 1980년대만 해도 중소기업의 92% 이상이 가족 내에서 대물림됐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닌텐도, 파나소닉, 스즈키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처음엔 이런 가족 기업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 내 승계 비율이 28%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변화가 왜 생겼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도시화 현상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시골이나 작은 도시를 떠나서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로 몰려가고 있어요. 누가 대학까지 나와서 인구 3,000명짜리 작은 마을로 돌아가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싶어 할까요? 젊은이들은 IT, 마케팅, 콘텐츠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죠. 또 다른 문제는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가족 사업을 운영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 6일 근무는 기본이고 휴가라는 개념도 사실상 없어요.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지역사회의 시선까지 견뎌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엄청나죠. 실수라도 하면 가족뿐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과 아버지의 자동차 부품 공장을 물려받아서 평생 그 일만 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전자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원격 근무와 디지털 노마드 문화가 확산되자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죠. 생산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전통적인 기업들은 아직도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구시대접 문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 간 인식 차이 말고도 훨씬 복잡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기존 사업 모델의 한계입니다. 어떤 회사는 분명히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 사업 방식이나 운영 구조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정 지역에 묶여있는 부동산이라든지 구식 장비에 의존하는 생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세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레거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 사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는 결정이에요. 개인의 꿈이나 열정보다는 가문의 전통을 우선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같은 업종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나름의 비전을 찾을 수 있으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죠.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젊은 세대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개인의 정체성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고 싶어 해도 그들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50년간 완벽주의로 일해온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수십 년간 쌓아온 장인 정신과 완벽함에 대한 추구를 생각해보세요. 40년, 50년 동안 혼신을 다해 만들어온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 손에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평판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겠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일본이 품질과 장인 정신으로 유명한 사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반응입니다. 일본에서 사업 승계는 단순히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명예와 명성 그리고 가문의 유산을 보존하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사무라이 시대의 문화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항복하느니 차라리 할복을 택하는 게 명예로운 일이라고 여겨졌잖아요. 이런 전통이 기업 문화에도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면 차라리 하지 않겠다는 철학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품질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영자들이 많아요. 나중에 누군가 실수해서 회사 이름에 먹칠을 하느니 좋은 추억으로 남기면서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본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사업주들은 정말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가족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지만 타협 없는 완벽한 품질로만 이어지길 원하거든요.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 사업을 접는 것은 지역 사회와 가족을 실망시키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결정을 내릴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매년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경쟁 환경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산업성에서 2017년부터 사업승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후계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인데 법률 상담비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여주고 지역별 매칭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경영자들이 이런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정책들 대부분이 승계를 단순한 거래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혜택이나 디지털 도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문제는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신뢰, 자존심, 유산에 대한 가치관 같은 걸 말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복잡한 절차나 예산 부족, 낮은 인지도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해결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기업 매매 중개 플랫폼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 데이팅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호환성이 높은 매치를 찾아주고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회사 중 하나가 M&A 총합연구소라는 곳입니다. 2018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은퇴를 원하는 사업주와 자격을 갖춘 구매자를 매칭해줘요.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 예전에는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리던 인수합병 과정을 단 47일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M&A 업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사가 설립된 지 몇 년 만에 주식시장에 상장됐고 창업자인 사가미 슈사쿠는 32세의 나이에 일본 최연소 억만장자 CEO가 됐어요.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의 규모와 시급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동시에 이런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M&A 플랫폼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은 망설이고 있어요. 외부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작은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경영자들에게는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낯선 환경이기도 하고요. 전통적인 경영자들에게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나 화려한 학력을 가진 CEO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을 찾는 거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이름과 가치, 그리고 유산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적 요소들은 알고리즘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일본의 정말 독특한 전통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성인 입양 제도입니다. 입양이라고 하면 보통 어린아이들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일본에는 수백 년 전부터 성인 남성을 가족으로 입양해서 가업을 물려주는 관습이 있어요. 이 제도가 현재의 승계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무코 요시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 제도 중 하나예요. 무코는 사위를, 요시는 양자를 의미합니다. 즉 결혼을 통해 가문에 들어온 후에 아내의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입양되어서 가문의 성씨와 사업을 이어받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현대에 와서는 이 개념이 더 확장되어서 결혼과 상관없이 유능한 후계자를 법적으로 입양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 용어의 의미가 좀 더 확장돼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성인 남성이 가족에 입양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냥 요시 입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충성스러운 직원이나 제자, 멘토링을 받던 사람 또는 완전한 외부인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기업의 유산을 이어갈 만한 가치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들 중에서도 이런 방식을 활용한 곳들이 있어요. 스즈키나 기코만 같은 회사들이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서 무코요시 제도를 이용해 왔거든요. 흥미로운 사례로는 니시야마 온천 케이운칸이라는 온천 호텔이 있는데 서기 705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호텔이 1300년 넘게 운영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전략적 일양을 통한 승계였습니다. 가족 기업의 장수 기록을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되고 있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일본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일본의 오랜 전쟁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혈통만 고집하다가는 가문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나온 지혜였던 거죠. 12세기부터 무사 가문들은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가문의 젊은이들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적 능력과 신체적 강인함이 필수였기 때문이었죠. 이런 가문의 원리를 이의 입양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에는 혈연보다 실력이 생존에 더 중요했거든요. 이런 실용적 접근법이 현대 기업 승계에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은 20세기 들어서 인기가 줄어들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주목받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일본의 입양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약 8만 3천 건의 입양이 있었는데 그중 98% 정도가 20, 30대 남성들이었고 이들은 가족 사업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으로 일본만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람비나 AI 같은 새로운 도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람비는 일본의 유명한 온라인 M&A 플랫폼 중 하나거든요. 이처럼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결책들과 함께 오래된 전통적인 방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과 전통적 지혜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단순히 사위가 되는 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왜 굳이 복잡한 법적 입양 절차까지 거쳐야 할까요? 일본에서는 사위가 자동으로 처가의 성씨를 따르거나 사업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서양과 마찬가지로 딸이 보통 남편의 성씨를 따르게 되죠. 하지만 가업을 이어가려면 가문의 이름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전통산업,
특히 농촌의 수공예 산업에서는 가문의 이름을 유지하는 게 유산과 신뢰를 위해서 매우 중요해요. 법적 입양을 통해서 사위에게 성씨와 상속권, 그리고 상징적 연속성을 부여하는 거죠. 고객들이나 거래처에서도 같은 가문 이름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신뢰의 척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브랜딩 효과는 사업의 성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무코요시 입양 절차가 서류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감정적으로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예전에 사업을 물려받기를 거부했던 친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승계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과 정당성을 둘러싼 핵심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교토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례를 보면 가족이 운영하는 료칸의 친아들이 수년 전에 명확히 사업을 거부했음에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코요시는 영리하고 문화적 배경이 있으며 합법적인 제도예요.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M&A 총합연구소 같은 회사들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진짜 질문은 과연 이것만으로 일본 중소기업의 미래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매년 수만 개의 기업이 사라지는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해결책들로는 역부족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40년까지 일본의 농촌 마을 중 42% 이상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어요. 출산율 때문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머물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거죠.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학교들이 폐교되고 문화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일본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몇 개의 작은 가게가 문 닫는 수준이 아니에요. 일본 경제 기반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소기업은 일본 전체 기업의 99.8%를 차지하고 전체 노동력의 72%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요. 이 중 일부만 문을 닫아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파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GDP가 꾸준히 정체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일본은 이미 저성장, 디플레이션,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여기서 중소기업이라는 엔진까지 잃는다면 자신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죠. 문화적 손실도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겁니다. 일본은 단순히 사업체를 잃는 게 아니라 장인 정신과 전통, 그리고 정체성을 잃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간 전해져 온 기술과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들이 실패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좋고 책임감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업들이에요. 단지 횃불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가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의 중소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이런 사업들을 인수할 의지와 자격을 갖춘 기업가 집단이 등장했어요.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하는 외국인 사업가들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전통적인 소유주들은 이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품질 유지에 대한 걱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가족의 유산을 외부인, 특히 일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과 때로는 불신이 존재해요. 많은 소규모 사업주들이 아직도 팩스나 종이 장부, 악수로 하는 계약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격차는 단순히 세대 간 차이만이 아니라 문화적, 기술적, 감정적 차이인 거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사이의 소통 부재는 승계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사회가 세대 간 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다면 일본이 바로 그 실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위기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처럼 손 놓고 있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거라는 점이에요.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정부, 민간,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